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수학과 강사입니다. 자, 항상 우리가 기출 문제, 우리 회차별 기출 문제 교재가 나올 때쯤이 되면 제가 35회 계산 문제만 추려서 이렇게 해설을 하고, 그리고 QR코드로 우리 기출 문제집에 해설에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는 말로 해설하는 내용으로 충분한데, 계산 문제는 글로 되어 있는 해설을 보면 시간 안에 도저히 못 풀죠.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는 해설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35회 기출 문제에서는 계산이 7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제가 난이도를 뭐라고 해놨어요? 하라고 해놨어요. 한 문제 말고는 전부 다 기출이 한 번 정도 된, 또는 기출 문제집 또는 제 문제집에 수록되어 있는 전부 다 계산 문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것들은 좀 요령이 좀 많이 필요해요. 한번 보세요. 자, 12번에 원가법이 나왔어요. 원가법. 그럼 항상 우리가 제조달 원가를 찾고 감가를 해서 가액을 찾는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출제자가 제조달 원가를 찾으라고 할 때 꼭 어떤 식으로 주느냐. 제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의 원가죠. 기준 시점의 원가인데 꼭 뭘 줘? 과거의 사용 승인 시점에 과거의 건축비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 시점의 원가로 시점만 수정해 주면 된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감가 수정 방법으로는 정액법이 나오죠. 정액법은 항상 틀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조달 원가가 나오면 항상 나누기 내용연수야. 나누기니까 니은, 내용연수. 곱하기 끼어, 이게 경과연수라는 거죠. 경과연수. 그리고 장가율이 있으면 장가율을 고려만 해주면 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응용해 봅시다. 자, 제조달 원가를 먼저 찾는데, 제조달 원가는 항상 몇 월 며칠자의 원가다. 기준 시점인 2024년도 원가예요. 근데 꼭 뭘 줘? 과거 사용 승인, 이게 과거죠. 13년. 과거 사용 승인 시점에 건축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을 수정해 줘야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고 350 제곱미터고, 이게 과거 2013년도의 건축비니까 사용 승인과 기준 시점의 15%가 뭔가 변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15 이렇게 해주면 제조달 원가가 4억 원대로 나오는 거죠. 이게 제조달 원가는 이렇게 빠르게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조달 원가가 끝나면 감가 수정을 해야죠. 근데 감가 수정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니? 그럼 제조달 원가 4억이야. 4억 50만 원. 자, 1000달이는 떼고. 그리고 항상 나누기 얼마? 나누기 50년. 내용연수 50년. 그리고 곱하기 경과연수야. 곱하기 경과연수인데 조금 전에 경과연수 확인했다, 확인하지 않았다. 10년이라는 거죠. 10년. 요러면 이렇게 감가 수정액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기계적으로 뭔가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만년감가야. 만년감가. 그럼 한번 봅시다. 만년감가를 계산을 잘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빼줘. 이게 지금 기준 시점이 2024년 04년이고 사용 승인 시점이 2013년도니까 이게 만년으로 몇입니까? 그럼 위에서 아래 빼보자고. 4에서 6 못 빼니까 하나 들고 와야지. 근데 여기는 1년이 12달이니까 12를 들고 오면 16에서 6 빼면 10개월. 그리고 2023년에서 13년 빼면 10년. 그러니까 만년으로 치면 10년 10개월인데 만년으로 치면 11년은 아직 안 찬 거죠. 만년이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경과년수는 10년 요렇게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항상 이렇게 경과년수가 10년입니다. 그러면 제조달 원가가 나오면 제조달 원가에 나누기 내용연수 50 곱하기 경과년수 10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조도론가는 항상 새 물건의 가치니까 새 물건일 때 4억 원대고, 그리고 10년간 사용함으로써 감가가 얼마 나왔어요? 8천만 원대가 감가가 된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면 적산가액은 3억 2,200만 원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편법이 하나 있죠. 편법. 어떤 편법이 있어요? 이 편법은 잔존 가치가 없을 때만 쓸 수 있는 편법이죠. 잔존 가치가. 즉 FM은 제조들 원가인 새 물건의 가치를 찾고, 그리고 10년 동안 사용한 감가를 빼서 가액을 찾아내는 건데, 잔존 가치가 없으면, 자, 이게 4억 50만 원 계산기 칠 때 천자 떼고, 원래는 나누기 50년은 똑같은데 곱하기 경과년수 10년을 하게 되면 경과년수니까 사용에 대한 감가가 나오는 거고, 잔존 가치가 없을 때 야 50년 중에 10년을 사용했어. 그러면 나머지 40년이 잔존 가치죠. 이 잔존 가치를 하게 되면 원가에서 감가를 빼지 않고 바로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이 금액, 적산가액이. 그러니까 이 편법은 언제만? 잔존 가치가 없을 때만 쓰는 편법이라는 거죠. 제조도론가 나누기 50년 곱하기 경과년수 하면 감가액이지만 나머지 40년을 곱하게 되면 적산가액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정립돼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18번에 또 있어요. 이거 좀 난이도가 있죠. 난이도가. 자,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대상 건물의 연간 감가율이야. 근데 연간 감가율을 봤더니, 문제를 봤더니 환원율이 나와 있잖아요. 환원율. 그러니까 직접 환원법에 문제를 주고 뭔가 연간 감가율, 자본 회수율 요걸 찾으라는 거죠. 그럼 먼저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이론 문제에서도 잘 나오고 계산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 공식이죠. 항상 상각 전 환원이율은 상각 후 환원이율에 연간 감가율을 더한 것이다. 자, 이 공식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상각 전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감가 상각을 해. 그러면 상각 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상각 전은 상각 후에 연간 감가율 또는 자본 회수율을 이렇게 결합한 게 되는 거죠. 이제 이 공식이야. 자, 중요한 건. 자, 감정평가에서는 순영업 소득을 산정할 때 원칙이 상각 전 순영업 소득이에요, 상각 후 순영업 소득이에요. 항상 상각 전 순수익 순영업 소득을 쓰죠. 이게 원칙이죠, 이게. 그래서 공식이 상각 전 환원이율로 이렇게 공식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 공식 하나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항상 상각 전 환원이율로 우리가 암기하는 이유는 순영업 소득을 산정할 때 원칙이 상각 전이 원칙이니까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또 토지는 상각 전이냐 상각 후냐 이게 구별이 실익이 없죠. 왜? 토지는 감가상각, 정확히는 물리적 측면의 감가가 없는 자산이니까. 그래서 상각 전이냐 상각 후냐는 건물에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 투자결합법, 이런 환원율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들어가 봅시다. 자, 보아봐. 자, 이게 뭔지 모르지만 거래 가격 그리고 순영업 소득이에요. 거래 가격, 순영업 소득이니까 아하, 이게 순영업 소득을 거래 가격 20억으로 딱 나누면 이게 환원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환원율 9%가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 9%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 순영업 소득이 상각 전 순영업 소득이라고, 기본이. 그러니까 누가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얘는 상각 전 환원이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토지 환원이율과 건물 환원이율을 따로 줬는데, 토지 환원이율은 상각 전이냐 상각 후냐 구별의 실익이 없지만 우리가 그냥 상각 전이라고 가정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 환원율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요 놈이 상각 후니까 뭔가 처리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푸는 게 유리합니까? 그러면 이 건물의 삼각호 환원이율을 놔두고 삼각전 환원이율을 A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자 이런 말이에요. 삼각전. 그리고 얘도 삼각전이라고 해보고. 그럼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 의하면 토지 환원이율 8%, 거기다가 토지 구성비 0.8 더하고, 그 다음에 건물 구성비 20%, 거기다가 삼각전 환원이율 A%를 적용하면 이게 9%가 된다는 거지. 이게 9%. 그러면 A가 얼마니? 그러면 A가 13%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3%가. 그러면 이제 이 13%가 건물의 삼각전 환원이율이니까 이 13%를 이제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 연간 감가율을 만들어줘야죠. 이렇게 삼각전 환원이율은 삼각후의 연간 감가율을 더한 것입니다. 삼각후 환율은 8% 줬으니까 결국 요건 4%가 되겠네. 4%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는 뭐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냐? 순영업 소득을 거래 가격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환원이율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는 삼각전 순영업 소득을 기본으로 하니까 이 환원이율이 삼각전 환원이율이라는 거죠. 삼각전. 그러면 공식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항상 공식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삼각후를 쓰지 말고 삼각전이라는 환원이율을 하나 가정을 하는 거지. 이렇게 가정. 그리고 요 삼각전 건물의 삼각전 환원이율을 기본으로 물리적 투자 결합법으로 이렇게 9%가 나왔다라고 가정하면 A가 13%가 딱 나오는 거죠. 삼각전으로. 그러면 삼각전은 삼각후의 연간 감가율이니까 연간 감가율은 4%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수식을 세우려고 하면 대부분 저한테 질문을 주시더라고. 한꺼번에 그냥 한 방에 해결하는 뭔가 수식을 세우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주는 게 요령입니다. 자, 이번에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정보 비용의 현재 가치.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정형화된 풀이 공식이 있다고 돼 있죠? 정형화된 풀이 공식.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보의 현재 가치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정보 비용의 현재 가치인데 정형화된 풀이 공식이 있더라. 그 정형화된 풀이 공식이 뭐니? 그건 뭔지 모르지만 항상 수업 중에 금액의 차이를 계산하고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을 곱하는 거죠. 그럼 이게 정보 가치야. 정보 가치. 근데 이 대부분 이 정보 가치가 미래 정보 가치니까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보셔. 자, 출제자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1년 후에 뭔가 신역사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 후에 정보 가치를 찾고 1년 후의 정보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환산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1년 후를 기준으로 정보 가치를 어떻게 찾니? 그러면 신역사가 들어오면 5억 5천, 신역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2억 7,500만 원. 요 두 금액의 차이를 일단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게 2억 7,500만 원이죠. 그리고 들어올 가능성이 60%니까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죠, 얘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 이 0.4를 곱하면 이게 1년 후 정보 가치야. 1년 후 정보 가치. 그러면 할인율이 10%니까 나누기 1.1만 해주면 이게 정보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이거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공식을 암기하는 게 핵심이죠. 금액의 차이를 찾고, 요 금액. 그 다음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을 곱하고, 그럼 이게 정보 가치예요. 근데 얘가 1년 후의 정보 가치니까 할인율을 통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오피스텔의 대부 비율인데 이건 공식을 암기하는 사람과 암기하지 않는 사람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봐요. 뭔가 대부 비율이니까 대출을 받은 비율이야. 지금 매매 가격이 4억 원이니까 4억 원짜리 부동산을 투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4억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4억 원짜리를 투자하기 위해서 대출을 얼마나 받았느냐. 즉 대출 금액만 추정하면 된다고. 대출 금액만 추정하면. 근데 대출 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LTV 이외의 잡것들이라고 제가 강의를 항상 하죠. LTV의 잡것들. LTV는 이 대부 비율이고. 그러니까 LTV 이외의 잡것들인 DTI나 DSR을 주는 경우나 또는 부채 감당률을 주는 경우는 공식이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LTV 이외의 잡것들로 뭔가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그럼 암기 코드가 항상 원리금 상환액을 찾고 원리금 상환액을 찾고 저당상수로 나누어서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을 찾고 저당상수로 나눠서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아니 얘는 왜 이런 공식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당상수라는 거 대출을 받았을 때 저당상수를 곱하면 은행에 상환할 원리금이 나오잖아요. 자, 그걸 어떻게 거꾸로 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을 찾고 저당상수로 나눠서 대출 금액을 추정하더라. 이게 딱 암기가 되면 이제 봅시다. 매매 가격은 4억 원이 나왔으니까 대출 금액만 뭔가 추정해 주면 되는데 LTV 이외에 잡것들이 나왔다고. 부채 감당률. 그러니까 공식이 원리금을 찾고 저당상수로 나눠서 대출 금액을 추정해 주면 되는 거야. 근데 원리금을 어떻게 찾니? 부채 감당률은 이론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지표잖아요. 암기 코드가 모가지 쳐서 손부채, 손으로 부채를 붙입니다. 이게 순영업 소득, 부채 서비스액이 2라는 거죠. 순영업 소득 4천 줬고 부채 서비스액이 나눈 게 2인데 중요한 건 부채 서비스액은 미국 애들이 부르는 용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2배 감당할 수 있으니까 부채 서비스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은 2천만 원인 거지. 예. 그리고 저당상수가 0.1이야.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계산기를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0.1로 나누면 항상 금액이 10배가 돼. 그러니까 2천 저당상수 0.1로 나누면 10배구나. 2억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억 중에 2억 원이 대출 금액이라고 추정하게 되면 대부 비율은 절반 50%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항상 뭐가 문제니? 부채 감당률이나 DTI 이런 걸로 어떻게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까? 이 공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항상 뭘 먼저 찾고 원리금 상환액을 찾고 저당상수로 나눠서 대출 금액을 추정하더라. 그리고 부채 서비스, 부채 감당률로는 어떻게 원리금 상환액을 찾습니까? 손부채야. 그리고 이래. 순영업 소득은 줬으니까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2배 감당할 수 있잖아요. 순영업 소득이 4천이면 부채 서비스액은 2천. 그리고 이 부채 서비스액 2천을 우리는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우리나라는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 대출 금액을 추정하는 공식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죠. 자, 33번. 환원이율이 나왔어요. 환원이율 33번에 수익가액 산정 시 적용할 환원이율. 그럼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은 많아. 근데 일반적으로 직접환원법에 의한 수익가액을 구할 때는 물리적 투자결합법을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 시험에 한 번인가 나왔는데 이미 기출이 됐는데 그때는 좀 문제에 좀 오류가 있었어요. 자,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환원이율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힌트가 뭐가 있느냐? 뭔가 자료가 많아 보여. 그런데 여기 봤더니 뭐가 탁 보여. 저당상수가 보이는 순간 얘는 숭구리당당 부부당. 이게 공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료를 딱 봤는데 저당상수가 보입니다. 그러면 바로 부채 감당률법에 의한 환원율 산정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법은 부채 감당률을 측정하고, 이 부채 감당률은 조금 전에 봤던 손부채 그거죠. 부채 감당률의 대부 비율이야. 대부 비율. 그리고 저당상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 감당률의 부, 대부 비율의 부, 저당의 당 해서 숭구리당당 부부당 이렇게 암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해봅시다. 여기서 뭐부터 찾아볼까요? 그러면 순영업 소득을 찾고 부채 서비스액이 보이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순영업 소득을 찾고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누면 부채 감당률이 나오겠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잘 안 찍어지냐? 이렇게. 자, 가능 총소득 항상 우리가 계산 문제는 실무처럼 풀어야 돼. 즉, 가능 총소득은 방이 다 꽉 차면 얼마까지 가능해요? 연 8,500만 원까지 가능한 부동산인데 뭐가 있어? 공실이 있으니까 공실을 차감하면 유효 총소득이고, 그 다음에 영업 경비를 차감하면 순영업소득인데, 우리 관리 수수료니까 영업 경비로 빼줘야지. 그래서 유틸리티 비용이 전기수도 가스니까 이것도 관리비 영업 경비로 빼줘야 되고, 그리고 관리인의 인건비 관리비가 맞지, 요거 빼줘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가능 총소득에서 요 네 가지를 다 빼주게 되면 순영업 소득이 이렇게 산정이 되는 거죠.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전부 다 앞대가리가 가능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 총소득에서 5%, 2%, 7%, 10%, 12%를 빼면 이게 순영업 소득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계산기를 칠 때는 곱하기 0.88, 곱하기 0.88 하면 되죠. 그럼 순영업 소득이 7,4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채 감당률은 항상 모가지 쳐서 손부채니까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럼 순영업 소득 봅시다. 순영업 소득이 7,480만 원인데 부채 서비스액이 2천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 7천대가 2천만 원을 감당할 수 있지. 대충 얼마? 3배 이상 감당할 수 있잖아요. 3배 이상. 그래서 74800 나누기 2하면 3.74 이렇게 나온다고. 3.74.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찾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부채 감당률이 3.74니까 대부 비율 25%, 대부 비율 25%, 저당상수 0.06을 곱해주면 이게 부채 감당률법에 의한 환원율이 나오는 거죠. 결국 공식이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순영업소득 찾고,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부채 감당률 찾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렇게 줘요. 대부 비율, 저당상수. 이렇게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죠. 자, 그러면 이번에 38번. 자, 얘는 우리가 문제집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중개사 시험에서는 가끔 나와.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정형화된 풀이 공식이 있는 거니까 그냥 한번 적용만 좀 해보면 웬만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문제가 뭐니? 어떤 투자와 관련된 이런 자료를 주고 두 가지의 지분 수익률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는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니은번은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경우. 그러면 정형화된 공식이 뭡니까? 그러면 순이가 지분 투자합니다. 이게 암기 코드였죠. 순이가.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의 순, 이자 비용의 이, 그 다음에 가격 상승의 가. 그래서 순이가 지분 투자했습니다. 이게 암기 코드죠. 그럼 적용해 봅시다. 여기다 공식 똑같이 넣어놓고, 순영업 소득이 얼마니? 대부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순영업 소득이 얼마니? 여기 500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500만 원.
자, 그리고 기업번은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그 대부분의 타인 자본은 대출이잖아요. 이게 대출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건 없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가격 상승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가격 상승 2%인데 여기는 항상 금액으로 표시하는 게 요령이에요. 1억이야. 1억에 2%니까 200만 원이 상승한 거죠. 그리고 지분 투자액은 1억 원, 타인 자본, 대출을 받지 않았으니까 매입 가격 1억이 전부 다 내 지분 투자 금액이겠죠. 그러면 1년간 지분 수익률이 어떻게 되니? 1억을 투자해서 700만 원을 벌었죠. 임대차의 순소득 500, 가격 상승으로 200. 그러니까 7%가 이렇게 되는 거죠. 7%.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기본이야. 여기서 이제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40%잖아요. 그럼 공식은 똑같은데 이제 뭐가 달라질 것이냐? 이런 게 있겠지. 이자 비용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지분 투자 금액이 달라지겠지. 예,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럼 봅시다. 40%의 대출을 활용했으니까 내 돈은 6천이겠지. 6천만 원. 그리고 대출은 4천만 원.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지분 투자액이 이렇게 달라지죠. 그리고 대출을 4천만 원 받았으니까 이자 내야죠. 이자가 얼마니 봤더니 4%라고 돼 있네. 그러면 4천에 4%, 46, 애가 160만 원이 이렇게 되겠네요. 160만 원. 그럼 해봅시다. 순영업 소득은 500만 원 똑같고, 그 다음에 대출 4천, 대출 4천에 4%니까 4, 16, 160만 원 이자로 나가고, 가격 상승은 1억에 2% 똑같겠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건 뭐 하나 있어요. 요거 하나 달라지는 거죠. 이자 비용. 그리고 지분 투자액은 얼마? 지분 투자액은 얼마? 그렇죠. 6천만 원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6천만 원으로. 그럼 이거 계산하게 되면 9%가 이렇게 되죠. 9% 되나? 700에 540에 69, 54. 9% 되네. 69, 54. 그래서 여기는 핵심이 뭐예요? 얘도 정형화된 문제 풀이니까 공식을 암기하죠. 여기는 공식을 어떻게 암기하느냐? 출제자의 물음이 1년간 지분 수익률이야.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 그리고 이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이 나오면 항상 순이가 지분 투자하옵니다. 이런 걸 공식으로 암기하고 있어야죠. 자, 그리고 38번이 마지막 문제가 아니라 39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등장한 계산 문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율 임대차. 얘는 어떻게 보면 뭐 원가회계의 어떤 분석 같은 거예요. 한번 봅시다. 다음은 매장의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지급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 임대료로 가져가는 거죠. 이게 대부분 비율 임대차는 기본 임대료가 있고 기본 임대료 이외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적으로 더 내는 임대료인데, 조건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일단 딱 봤더니 분석을 좀 해봐야죠. 분석을. 계약기간 1년, 매장 임대면적 200, 그리고 임대당 기본 임대료야.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넘지 않으면 기본 임대료만 지급하잖아요. 근데 임대면적 200이니까 대충 얼마야? 5, 2, 10이니까 월 1,000만 원이 기본 임대료야. 월 1,000만 원이.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월 2,000이고 손익분기점 초과 시 임대율이 10%니까 뭐부터 확인해 봐야 되냐? 이거부터 해보죠. 예상 매출액. 자, 1월부터 7월까지 매출액이 어떻게 되니? 그러면 임대 면적 200이니까 1월부터 7월까지는 8이 16, 1600이야. 이게 1월부터 7월 달에 매월 매출액 추정한 거예요. 1600. 그러면 손익분기점 매출을 넘지 않잖아. 손익분기점 매출을 넘지 않으니까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는 월 1,000만 원씩만 내면 되는 거지. 월 1,000만 원씩만. 그런데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갑자기 매출액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4천이야. 월 4천. 월 4천. 그러면 오호. 손익분기점 매출의 2배가 되고 있잖아요. 2배.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해? 매출 2천까지는 기본 임대료를 적용하고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2천에 대해서는 몇 프로? 10%의 초과 임대료를 적용해서 추가적으로 임대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1월부터 7월까지는 손익분기점이 미달하죠. 그러니까 월 1,000만 원이야. 월 1,000만 원. 그런데 7달이죠. 그러니까 7달을 곱하면 1월부터 7월까지는 총 7천만 원 임대를 내는 거고 8월부터 12월 달까지는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니까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거 기본 임대료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그 다음에 2천이 초과되죠. 2천에 10%, 2천에 10%. 그러면 20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1,200만 원을 내는 거죠. 8월 달부터서는. 근데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가 5개월이니까 5번을 내게 되죠. 그러면 6천이야. 그래서 7천과 6천을 합치면 1억 3천만 원이 이게 비율 임대차로 지급하는 연간 임대료가 되겠죠. 자, 그래서 35의 기출 문제를 정확히 이렇게 대충 분석해 봐도 한 번씩 다 기출이 됐어. 기출이 됐어. 7문제 중에 6개가. 그리고 이 6개가 정형화된 공식이 대부분 있었던 계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난이도를 하 정도로 소개를 했죠. 자, 이거 항상 반복해서 여러 번 보시면 그렇죠. 이론 문제보다 더 짧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